네, 안녕하세요. 논문 작성을 위한 통계 분석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정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기초 논문 작성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볼 건데, 일단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인 논문 작성법은 아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논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논문을 써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처음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논문을 옛날에 뭐 써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하면 어, 이제 의미를 잘 가져갈 수 있겠죠. 또 생각보다 이제 논문 작성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논문 작성도 사실 폼들이 있고 이 문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매뉴얼 형태로 제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논문 작성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아모스를 가지고 논문 작성을 위한 통계 분석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논문의 원칙이 있어요. 물론 논문이 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일단 논문의 원칙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원칙, 물론 이거는 이제 어, 학교 상황이나 아니면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그 퍼블리시 되는 기관에 대한 상황들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원칙들을 갖고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첫째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과 같은 개별 학문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출판을 할 때 개별 학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각각 출판되는 상황으로 논문의 원칙 첫 번째를 뽑고 있고 둘째로는 이 논문 작성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다양한 컴퓨터 기반 문서 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할 수가 있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 그 다음에 MS 워드 같은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논문을 작성할 때 어, 보통은 이제 학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공대나 아니면 특히 수학 같은 어, 곳에서 논문을 작성을 할 때는 라텍스 같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코딩 돌려가지고 작성하는 형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글 논문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럴 때는 사실 수식이나 뭐 영문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글의 MS 워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수학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글 프로그램이나 MS 워드를 가지고 프로그램 작성을 하는 거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뭐 성경계나 이런 어, 논문을 쓰는 형태들 한국에서 쓰는 형태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의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상태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제 거의 이제 프로그램 돌려서 진행을 했죠. 세 번째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한다. 그래서 논문의 구성 체제와 논문 작성법은 지도교수와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실제로 이제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을 하되 만약에 너무 내 멋대로 쓰면 이 논문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객관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논문을 쓰게 됐을 때 그 근거들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체제나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고 그 매뉴얼의 주체자는 이 지도교수와
논문 심사위원을 따라서 결론 짓는 게 좋은데, 실제로 이제 만약 대학 내에서 이걸 논문 출판을 한다라고 하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수학 학문이다 보니까 음, 이 논문의 이름 하나도 건덕지를 잡고 넘어뜨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이 논문 심사위원을 아는 지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 논문 심사위원을 아무나 막 데려와가지고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분야에 그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논문 심사를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름 안 쓰는데 하면서 이름 하나 가지고 트집 잡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그 체계를 따르지 않으면 자율성을 억압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존중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요 매뉴얼, 이 퍼블리시 되는 매뉴얼을 잘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논문을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목차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론, 논문의 개념, 그다음에 뭐 절차, 그다음에 이 논문 주제 및 연구 방법 선정하는 거.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는 연구 목적 설정하고, 연구 주제 발견하고, 그다음에 연구 주제 선정의 원칙 방식, 그다음에 연구 방법 유형 및 선정, 그다음에 논문 계획서의 작성 요령, 그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 및 방법, 어, 그다음에 논문의 구성, 그다음에 논문 작성의 기술, 결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진행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논문이 뭐냐? 논문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는 리서치 페이퍼라고 하기도 하고, 리서치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죠. 이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학문의 연구 결과를 글로 표현한 것을 논문이다라고 보통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논문을 출판한다고 해서 다 출판되는 게 아니라, 출판한 거를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아야지 되죠. 그래서 뒤에 글을 좀 더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물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답하고자 힘쓰게 되는데, 이 과정을 넓은 의미의 연구라고 할 수가 있다. 연구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데 힘쓰는 과정을 모두 다 연구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사적인 것이나 나만을 위한 사적인 것이나 어, 다른 사람에게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경우는 굳이 논문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이 공적인 의미가 강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탐구해 가는 체계적인 전문적인 작업을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너무 쉬운 상황에 대한 간단한 상황에 대한 거를 이제 논문으로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음,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쉽게 알 수 없는 사실을 어, 공적인 음, 작업을 하게, 공적인 상황으로 만들게 하는 작업, 그걸 이제 논문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연구 소재 자체는 개인적으로 잡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 논문을 퍼블리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내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막 쓴다고 그냥 퍼블리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대학 교수님들을 통해서 논문을 퍼블리시를 하게 되는 게,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어떤 대학 기관이나 연구 기관에서 퍼블리시 하는 거는 좀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논문을 퍼블리시 하는 건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뭐 대학 내에서 이미 연구를 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리시도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내 이름만 들어도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사람이면 사실 퍼블리시 하는 게 어렵진 않을 수 있는데, 처음 하는데 내가 아무 히스토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출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막 개인적으로 출판을 한다고 해서 뭐 이게 실제로 좋은 내용일지라도 사실 잘 인정을 안 해주죠. 왜냐면 좋은 결과를 비전문가 형태가 출판을 했을 거라고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공적인 상황을 제시할 때 기간을 업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퍼블리시 하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퍼블리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연구자에 대한 자세. 연구자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자는 연구를 한 사람, 진행하는 본인을 연구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판단,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연구는 올바른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올바른 문제 제기, 그다음에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계획하여 알맞은 이론과 자료를 근거로 논증하는 전문적인 탐구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론과 자료를 근거로 논증하는 조건에서 뭐 연역적으로 접근해서 갈 수도 있고, 실험과 같은 기납적인 접근을 통해서 논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범위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수학 같은, 아니면 수학 물리 같은 거는 이제 연역적 사고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공대나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의학 이런 쪽에서는 기하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죠. 실험을 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건데, 이렇게 이제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계획해서 알맞은 이론과 자료를 근거로 논증하는 전문적인 탐구 활동을 연구라고 볼 수가 있다. 그다음 이런 논문은 이러한 연구 활동의 성과물로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된 자료라고 하고 있고, 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용하게 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서 이 유용하다고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바라볼 건데, 일단은 요게 요즘에 조금 뭐 이슈되는 게 되게 많죠. 뭐 표절 논란도 되게 많고 뭐 그렇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게 논문 한번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음, 이게 표절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수학 같은 경우나 물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 논문을 어떤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 계속 이어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논문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보통 그 호기심도 사실 그 논문에 너네가 이런 문제는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고 싶지만 아직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독자들이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식의 논리로 펼치는 논문들의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 궁금증에 대한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결국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방향성만 다른 논거를 증명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앱스트릭트나 아니면 어떤 이제 궁금증을 도입하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 표절의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 논문에 대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관점을 너무 일반인 관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논문을 한번 쓰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전문가로서 생각할 수 있는 좀 더
음, 성숙한 문화를 좀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을 논문 작성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학문 연구와 논문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학문 연구의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논문은 단순한 지식의 집합이 아닌 경험의 비판적인 정교화로서 어, 비판적 정교화로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의사소통의 기법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함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논문을 통해서 논문의 단순한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경험에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죠. 어떤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서 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를 어, 문제를 디파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인식하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의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명확한 의사소통 기법을 따라서 설명을 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명확한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겠죠. 명확한 문제 해결.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학문 연구와 논문에 대한 이제 관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이제 논문에 대한 조건으로 보냐라고 하면, 일단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객관적이면서도 연구자의 독창적인 비평과 평가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객관적인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 그런 거를 아무리 논문으로 제시해봐야 논문의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면서도 연구자의 독창적인 비평과 평가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달을 하고자 하는 정보의 비평이나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상, 견해 또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 정확성에 대한 논증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비난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비난이라고 하는 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걸 주장했다고 하죠. 나 A가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비난한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건 비난이에요. 근데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논리가 아닌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어,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든 아니면 뭐 긍정적인 견해를 말하든 간에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상반되는 의견을 얘기할 때 보통 비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어, 지식이 상장돼서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난을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예, 비난적인 어조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비평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이유로 된다고 해서 비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한 어, 이유를 들어서 주관적이지 않은
예, 평가를 하게 될 때 이제 비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평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비평과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를 통괄해서 자신의 사상이랑 견해 또는 주장의 타당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논증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위해서 이제 타당한 자료와 이론을 증거로 삼아서 양식이나 체제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러프하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러프하게 생각하면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좀 학문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어 이게 겉으로 보면, 남들이 잘 모를 때 보면 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었던 통념 자체가 깨지는 경우들이 원체 많아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상세하게 바라봐서 그 상세한 음 근거를 명확하게 타당하게 어 제시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러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상세하게 이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타당한 자료와 이론의 증거를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식이나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그러면 어 그 이론을 제시하는 어 폼이 흔들리면, 사실 그 이론에 대한 증거가 아무리 좋은 결과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폼 형태나 체제를 제대로 갖춰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논문에 대한 조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논문의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를 읽는 독자들은 연구자에 대한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문제는, 이런 논문들을 음, 퍼블리시가 이제 잘 돼가지고 퍼블리시가 된 논문들을 읽을 때, 요즘에 이제 지식의 깊이가 뎁스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그 연구 결과들을 사실 틀리지 않아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진 상황까지 많이 갔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더하기 빼기를 뭐 증명해 나갔다고 하면, 요즘에는 무슨 외계어 같은 거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 연구자에 대한 주장을 어느 정도 합당하다는 근거 없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어려워지겠지만, 음, 믿음도 생기지가 않죠. 의심부터 되는 상황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논문은 내용 못지않게 양식과 체제라는 외형적인 요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양식과 체제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거는 논문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겉보기에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왜 이렇게 겉모양에 치중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서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음. 이런 물론 외형적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과 증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쵸? 외형은 외형일 뿐, 사실 내용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그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전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도 외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의 여지를 없애고, 어떠한 비평이나 이해에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외형도 중요하고, 그 이론에 대한 논과 증거도 중요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보통 연구를 하게 되면 이 논거와 증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먼저 마치고 나서 얘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논문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인 요건까지 결국 잘 갖추게끔 기술되기 때문에 이런 논문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쓴다는 것은 결국 어떤 작업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일단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찾아내는 거, 그런 이제 의미를 작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연구 주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연구 주제를 재검토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전의 모든 고찰들에 대한 유기적인 형식을 부여한다는 것, 어, 그다음에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한 바를 이해해주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 동일한 자료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논문의 연구 주제를 나름대로 다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논문을 쓰는 걸로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어, 이 결과처럼 이제 느껴지긴 하는데 이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 연구와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냥 연구부터 논문을 쓴다는 행위에 집어넣어서 이 큰 범위의 논문을 쓴다는 작업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요. 주제를 찾고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재검토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고체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서 표현을 해서 이걸 퍼블리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을 논문을 쓴다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논문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이렇게 해서 논문이라는 게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어떤 특성을 갖냐라고 하면 독창성, 객관성, 정확성, 윤리성의 특성을 갖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논문은 연구자에 대한 주장과 견해를 담은 글로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공적인 글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든 간에 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창적이어야 된다. 남의 걸 그냥 뺏겼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정확해야 된다. 틀리면 안 되겠죠. 윤리성.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네 가지 특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처음 독창성은 일단 연구자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해야 된다. 그죠?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프로블럼을 디파인하고 그 디파인 된 상황이 이미 증명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사실이라면 이 논문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누군가 증명을 했는데 베낀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문제를 이어서 해결을 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다른 사람이 아직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발견하고 그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독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 상에 이 내 연구를 어, 그러니까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를 정의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나고 생각보다 진척이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 과정을 가졌는데 내가 얘를 다른 사람한테 발설을 했다가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나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를 내버리면 사실 문제 정의도 내가 했고 독창적인 생각도 내가 다 했는데 내가 해결을 못한 이유로 뺏겨버린 상황이 돼요. 그러면 뺏겨버렸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문제 정의는 내가 했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을 저 사람이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결과를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완성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뺏겨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좀 다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훔쳐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거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최소한 독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연구자에 의해 다루어진 주제나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이나 시각으로 해석하면 독창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같은 주제든 같은 현상이든 어, 새로운 방법이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독창성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주제나 주제를 선택할 때 기존의 자료와 연구를 보는 관점, 해석하는 시각을 달리할 때도 어, 연구자의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드러날 때는 논문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석사 친구들이 쓴 논문이랑 박사 친구들이 쓴 논문이 좀 학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야가 물론 저희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석사분들이 쓰는 논문은 독창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있는 결과를 갖다 쓰는 경우들 모르고 해결해 버리는 경우들도 워낙 많아서 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그런 문제가 안 되게끔 어, 쉬운 문제도 워낙 다양하니까 조금 해결하기 쉬운 사항을 초이스 하셔서 아직 어, 증명되지 않은 그 결과를 내게끔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힘들 때는 어, 이미 있는 결과이지만 사실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연구자가 음, 음, 방향성이 이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될 테니까 일부러 이제 주제를 남겨놓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초이스해서 증명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 사실 깊이가 계속 깊어지잖아요. 뎁스가 깊어지기 때문에 방향성을 물론 이렇게 이제 음, 수평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가면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면서 다양하게 다 해결하면서 갈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수직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달려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해졌던 문제 해결에 깊이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뭐 다양한 방향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문제마다 그 수평적 구조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이 이걸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연구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 혹은 내 제자가 혹은 내 후배가 이 연구를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잘 이어나갔을 때 각각의 서브를 쳐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음, 일부러 여지로 남겨놓게 돼요. 여지로 남겨놓게 되면 거기서 논문들이 또 퍼블리시가 될 텐데 어, 그런 걸로 이제 후배 연구자들이 또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이제 먹을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쓸 때도 너무 욕심만 부리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후배 연구자들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써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이제 다른 분야도 아마 그럴 거라고 판단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논문을 무작정 이렇게 막 써제끼는 게 아니라 연구를 이제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려하면서 대신 그때 이제 독창성을 잃지 않으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이 되게 많죠. 두 번째는 이제 객관성인데 논문은 그 서술이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주관적인 견해를 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펼치더라도 사실과 증거가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근데 사실 주관적인 견해 자체를 어, 사실과 증거가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면 그 견해 자체도 객관적인 견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주관적인 견해를 추론을 하는 거고, 추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사실과 증거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 추론에 대한 게 명확한 논제가 돼서 객관적인 사실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이지 않은 단순한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나 맹목적인 주장일 뿐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쵸. 객관성을 잃은 글은 사실 논문이 아니라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논문의 형태 혹은 연구자의 자세, 연구를 많이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좀 싫어하는 형태들을 많이 하죠. 그냥 뭘 얘기할 때 엄밀한 근거가 없으면 그걸 사실로 얘기 안 하고 추측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나 이런 생각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이게 사실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습관상 아, 그 근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죠. 근데 이게 약간 직업병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직업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객관성을 이런 거를 사실인 양 얘기하면 상당히 불편해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편해서 왜 저렇게 우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 이제 습관을 많이 갖게 된다.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하면 사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을 얘기할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다음에 또한 편견이나 감정 또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연구자에게 유리한 기술만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과 해석을 편견 없이 제시하는 대다수의 학자들을 수긍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논리를 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사실 모든 대다수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리를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논문이 이러면 안 되는 당연히 특성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 음, 남들이 얼핏 보면, 러프하게 보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탐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연구 과정인데, 사실 그런 상황을 가게 되면, 대다수의 학자들이 일단 반대를 하고 봐요. 근데 이 논문이라는 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이 논문을 통해서 엄밀하게 증명을 해 나가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 방향성이 맞다는 걸 증명해 버리면 대다수의 학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여도 이미 증명이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어떤 형태가 있었냐면 대학 때 제 후배 친구가 어떤 문제를 물어봤는데 어, 이제 설명을 해주길 이게 되게 A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B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A 같은 상황인데 자세히 보면 B가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써준 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자기 눈에는 A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들고 교수님한테 가서 제 앞에서 교수님한테 물어봐요. 이게 A냐 B냐. 자기는 A로 보이는데 자꾸 저 오빠가 B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 문제를 보시더니 나도 A로 보이지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져가서 다음 시간에 다시 들고 오셨는데 제가 앞에 그때 지각을 했죠. 지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야 너 네 얘기하니까 빨리 앉아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았더니 이제 학자들의 좋은 자세죠. 후배들이 예, 맞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틀렸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그 자존감 높은 자세를 취하시면서
나는 이걸 A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 사실 이 친구가 말한 대로 정훈이가 말한 대로 B였던 거다. 그래서 너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수긍하는 자세를 펼쳐주셨죠. 여기서 이제 논문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분이 쉽사리 A라고 결론을 내지 않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직접 다 증명을 해서 B라는 거를 결론을 내셨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되게 이제 이렇게 겸손한 분 아닌 분들도 많죠. 그래서 내가 최고인데, 내가 왕인데, 네가 뭐 말도 안 되는 바라는 의견을 제시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깨트리기에는 딱 논문이라는 그다음에 논문의 특성의 객관성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견이 개진될 때는 연구 과정에 얻은 데이터가 증거로서 제시되어야 하고 독자가 다른 자료에서 첨부할 수 있도록 의견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근거들을 레퍼런스로 제시하지 않게 되면 어, 그러면 이제 그 객관성을 다시 잃게 돼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엄밀하게 제시하는 방법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데이터들은 좀 이렇게 어, 엄청 대단한 논문을 퍼블리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자기 연구 결과에 맞춰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편하게 뽑아낸 다음에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객관성은 사실상 잃는 거가 되는 건데, 이게 논문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케어하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겨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출판하는 이렇게 논문 하는 각각의 분야마다 이제 기관들이 있을 텐데, 좀 더 그 엄밀하게 보지 않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데다가 이제 출판을 하면 출판이 쉽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논문의 특성의 객관성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논문이 객관성을 잃지 않는 거를 판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그 객관성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을 접할 때도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논문에 대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가 사실이야 라고 무작정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논문들도 있어서 이러한 견해도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막 학위 논문들, 그러니까 박사 학위 논문 이상 되면 그렇지 않는데 막 책, 그 TV 같은 데 보면 어느 학교 석사 논문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석사 논문들은 우리나라에 대학원들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석사 논문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엄밀하게 다 케어하고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넘겨주는 그런 관습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시하게 되면 좀 허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어, 꼭 이게 석사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논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서 수학과 같이 이제 엄밀하게 기납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 객관성에 대해서는 논문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정확성. 정확성은 연구자의 주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주요 개념 또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문에 실리는 통계 자료, 그 다음에 인용된 인명, 그 다음에 논문이나 책의 제목 등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된다. 통계 자료, 인용된 인명, 논문이나 책의 제목.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논문에 사용되는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적으로 축소 왜곡해서는 안 된다. 논문의 내용은 물론 각주나 참고 문헌, 그 다음에 심지어 부두점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명확성을 가지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산이 틀리는 경우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왜곡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악의적으로 왜곡을 해서 내 결과와 맞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되긴 하지만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적어도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임하는 자세는 이런 정확성을 잃지 않는 자세를 취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확성을 잃어버린 어, 논문을 쓰게 됐을 때 기간이 좀 허술한 데에다가 제시할 때는 뭐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영향력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에 제시를 할 때는 결국 이 정확성을 잃은 논문은 퍼블리시가 될 수가 없거든요. 리젝 당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이제 잘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윤리성. 윤리성은 논문을 쓸 때 연구자가 다른 학자들의 자료와 주장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기까지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걸 연장선으로 이걸 증명해 봤어. 이걸 내가, 어, 연구해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한 인용 과정에서 특히 윤리성이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윤리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논문을 그냥 쬐다 연구 결과를 그냥 표절해 버리는 거. 여기까지 그냥 온 거. 맞는데 내가 더 독창적인 부분을 증명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그냥 간 거를 그럴싸하게 그냥 꾸며낸 거예요. 그 다음에 짜집기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이 논문 한 논문이 있으면 한 논문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들도 있을 거고 반대되는 게 내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 방향에 대한 결과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몇 개 초이스 해가지고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융합적인 결과를 갖는 것처럼, 혹은 뭐 나만의 독창적인 결과를 가진 것처럼 짜집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냥 대충 여기 있는 결과, 여기 있는 결과 그냥 융합한 거밖에 없으니까 완전 짜집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기 목적은 이제 자기 쓴 논문에 대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거 윤리성에 어긋나는 형태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헌을 인용할 때 원문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하면서 마치 직접 원문을 읽고 인용한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덕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보통 레퍼런스를 낼 때는 이 원문에 대한 거를 보고 원문에 대한 거를 인용을 어,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이제 논문 쓰다 보면 사실 그 논문에는 간단한 결과들이 과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만으로는 사실 제출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원문을 보는 경우들이 다분하죠. 그래서 연구를 이제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떤 레퍼런스를 봐라. 그 레퍼런스로 가면 이걸 이용하려면 어떤 책을 봐라. 또 뭐 이런 역단계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다음날 세미나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논문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프린트해서 또 봤더니 제가 이제 결국 이해 안 된 부분에 대한 거를 제시하는 거는 어떤 책이다. 그래서 어떤 책을 봐라. 근데 이게 책이 사실 진짜 그냥 간단한 학부과정 수준의 책이 아니라 사기도 힘든 60년대 책 뭐 이런 데에서 어, 증명되어 있는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책을 또 다 보면 끝의 결과인데 한 3, 400페이지 되는 그 결과를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한 줄을 결국 증명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거의 논문 수준으로 이제 퍼블리시가 된 건데 그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과정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책으로 출판을 해버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결국
전날에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거를 다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이제 다 읽고 나니까 요거 알았으면 좋았는데 300페이지를 다 이해하고 나서 이 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발표를 들어가서 혼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는 원문을 결국 읽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문에서의 중요도가 왜 있냐라고 하면 실제로 결과만 들고 왔을 때 이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 이 결과를 쓴 실질적인 이유나 의도가 좀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만 보고 내가 나만의 해석을 해서 이용해 버리는 결과들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원문에 대한 해석을 잘못 이해해 버린 거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원문을 꼭 읽고 그걸 가지고 인용을 다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문헌을 이용할 때는 원문을 보지 않고 인용한 거 다시 인용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 어,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진 않고 공부를 혼자 많이 하신 분들, 그러니까 막 논문 같은 거 안 쓰고 막 그런 어떤 뭐 시험 준비한다면서 혼자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천재여서 어, 애초에 좋은 방향성으로 무작정 가는 사람이라면 좋은데 혼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 책을 통해서 얻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의 해석을 자꾸 하시는 분들은 그 의미가 산으로 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임용고시나 이런 시험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의미를 제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해석으로 자기만의 소설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학문일지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문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보면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인용할 때 원문의 해석이 연구자에 보니까 다를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야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연구자들의 자료, 연구 방법 등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의 행위는 학자로서의 윤리성이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마치 내가 알아낸 결과인 것처럼 뻥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학자로서의 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학자로서의 연구자로서의 윤리성이 위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의 종류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논문의 종류 학위 논문이 있죠. 학위 논문이 있고 학술 논문이 있고 뭐 그다음에 보고서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 쓰는 대학 졸업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 석사학위 논문이 있고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도 있어요. PhD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박사학위 논문도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박사학위 논문 SC I급 논문을 써야 되는 뭐 그런 이제 학교마다 규준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학교 상황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학위 논문은 본격적인 연구 논문이기도 하지만 어, 학문에 대한 기여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학술 논문과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석사학위 논문이다. 이러면 사실 이게 진짜 좋은 연구 결과로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어떤 성향이 좀 있냐면 내가 연구자로서 이제 길을 걸을 수 있게끔 인정해줘. 약간 이런 그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석사학위 논문이나 어디 뭐 대학 졸업 논문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 이게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사 같은 경우에 공부도 되게 많이 하죠. 뭐 석사 2년에 박사 뭐, 뭐 3년이나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 기간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연구 연도도 상당히 더 있죠. 그러니까 막 10년 막 넘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길어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문을 여러 개 퍼블리시를 이미 한 경우에 박사학위 논문을 그 이후에 출판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박사학위 논문 자체를 앞에서 약간 폄하해서 말한 것처럼 인정을 전문적인 연구자로서 인정을 못 해주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박사학위 논문을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 분들이 써서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의 새로운 학문을 거의 막 제시하는 박사학위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제 보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학위 논문 자체는 전문적인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요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학위 논문의 제출에는 일정한 자격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시험과 종합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 이거는 문제가 나 외국어 보통 영어로 제시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어도 많지만 영어로 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어 시험과 종합 시험 정도를 합격을 해야지 나 이 정도 논문을 쓸 수 있는 기준은 최소한을 맞춰 놨어.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학교마다 대학원마다 필수적인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통과를 하지 않으면 논문을 작성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다음에 연구자가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단계로서 대학원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통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석사학위 경우는 3인 내외, 그다음에 박사학위 내외는 5인 내외 심사위원이 들어가서 청구 논문 심사를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박사학위도 마찬가지로 그냥 빨리 이제 졸업을 시켜버리기 위한 그런 자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구자로서 길은 좀 스승이 보기에는 좀 안 돼 보이고, 그냥 졸업을 시키자니 이거 좀 그렇고 그런 경우에 이제 교수님들이 좀 수를 쓰죠. 5인을 구성을 하는데 내가 아래 인맥상에서 5인을 다 구성을 해가지고 입맞춤을 해놔요. 네, 지금 졸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학위 논문을 줄 예정이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논문 심사를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옳지 못한 행위들이죠. 근데 그래도 약간 이게 보편화된 상황들이어서 이 정도로 심사를 보통 거치게 된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 논문이 있어요. 학술 논문은 학문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려면 학회가 있어야 되는데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학술 모임을 가져야 된다. 어, 그래서 통상 학술지는 학회나 대학 부설연구소 등에서 발행하게 되는데 이들 학술지에 기재되는 논문을 학술 논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학술 논문은 3명 정도의 동료 평가를 거쳐서 게재 여부가 판단되고 학술 논문의 목적은 연구자가 새로운 발견한 새로운 지식을 알고 공유함으로써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의 창조를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학술지나 학술 발표에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를 평가하여 등재지 혹은 등재 후보지에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학원에서는 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학술 논문이 게재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박사학위의 경우 일정 연구 실적을 논문 제출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아마 이제 연구라는 걸 하게 되면 여기 연구재단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연구자로서의 등록을 해서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게재해 줘야 돼요. 객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학문을 결국 공부하게 될 때는 학회를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회에서 보통 이제 학술지를 내게 되죠. 근데 그때 영향력 있는 학회 뭐 논문들이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 그 논문들을 이제 학술지에 기재해서 어, 같이 출판 하는 형태들로 가게 되고 보통 이제 학회 연구자 입장에서는 학회를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들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정수론 연구했다면 정수론 연구하는데 뭐 정수론에 관련된 뭐 암호 연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학회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연구 활동들을 계속 알려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학회에서 이제 학술 발표회 같은 걸 열어요. 뭐 세미나라고 보통 하죠. 세미나를 열면 그 세미나에서 이 각각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발표자들을 선정하고 그 발표자들이 발표하는 그런 형태들로 발표회를 진행하게 돼요.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 어, 거의 이제 교수님들이 학술문에 대한 거를 발표를 많이 하고 그냥 연구를 막 하는 박사 과정은 거의 힘들고 박사 학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많이 발표를 하죠. 저 같아도 이제 세미나를 처음에 갈 때는 교수님들이 세미나 갔다 와라. 그래서 뭐 카이스트를 간다거나 저도 이제 카이스트 연구원이었으니까 포항공대를 간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외부 대학에서 많이 열리니까 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대만이나 뭐 독일 이런 데도 이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학술 발표 세미나가 열리는 데를 많이 참여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 보통 이제 공부하는 관점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 참여할 때는 세미나라길래 어떤 이제 회사 세미나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이제 되게 갇혀 있고 같죠. 정장을 입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발표자도 이제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마치 제가 정장 입고 간 게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어, 그런 발표를 갖게 됐죠. 근데 물론 이거는 따라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건축이나 뭐 이런 다른 분야 학술 세미나를 보면 상당히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거의 막 정장 같은 걸 입고 와서 발표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정장을 입은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거의 반팔에 반바지, 슬리퍼 막 이렇게 끌고 와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이제 학술 논문이고 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 등재 후보 어떻게 이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보고서는 레포트 우리가 레포트 많이 써봤죠. 대학교 때, 대학생 때 과제나 실험 관찰들에 대한 결과물을 이제 보통 보고서라고 한다. 네, 그렇지만 보고서의 경우에는 작성자의 의견이나 주장 등의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논문의 성격을 띄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일관된 논리를 갖춰야 하며 인용문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참고 문헌 작성법을 맞춰 기입하는 등의 최소한의 논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근데 사실 레포트를 쓸 때 이렇게 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과제 정도로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논문 성격은 보통 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의 종류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논문에 대한 작성 절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